신백훈 정의각당의 구아리 앵커입니다. 공산 위기에 나라 구한다는 이름입니다. 애국 교수들이 사관의 심정, 고발인 심정으로 출판한 문재인 흑서 이 책은 전국민 3회의 필독과 정과정 소장해야 할 도서입니다. 제6편 박은숙 교수의 글, 문재인 부동산 정책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편입니다. 10권 이상 구입 증정하기 운동 중입니다. 나라 살리는데 동참 바랍니다. 신백훈 박사는 낭송으로 저자별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과 전파하시어 나라를 구합시다. 네, 6편, 문재인 흑서 6편입니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의 삶. 박은숙 교수님, 정교모 공동대표시고 전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를 하신 아주 훌륭하신 애국지사님이십니다.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통계학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통렬하게 지적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제일 첫 대목. 흔들리는 서민과 청년, 노후의 삶.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부추겼다. 급기야 수백 채의 갭 투자자가 양산되었고 일순간 국민들이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벼락거지로 양분되었다. 부동산 광풍으로 서민들과 청년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맞이하게 됐다. 청년들은 영끌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빚더미에 나가게 되었다. 내 집 없이 힘들게 살아가던 서민들은 대책 없이 치솟는 전세가 폭등과 집값 폭등으로 눈물을 머금고 정든 생활 터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소위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는 관련 법안이 개정 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그렇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주간 부처의 수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는 누구 한 사람 서민과 청년의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데 대해서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전세가가 순차적으로 상승하며 내 집 마련에 대한 장기 계획을 가능했던 것이다. 서민들은 차근차근 저축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 실제로 집을 마련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꿈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될 당시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여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겨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는 들으려 하지 않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였다.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전세가 상승과 집값 폭등과 더불어 돈 한 푼 없이 갭 투자로 수백 채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린 한탕주의 투기꾼들을 양산하고 말았다. 임대차 보호법의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깡통 전세로 전 재산을 날리게 된 수많은 세입자가 양산되었고 전세금을 송두리째 날리고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늘 표를 의식한 선심공세로 국가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정말 책임감도 없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닙니다. 국가 부채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가계부채까지 급증하였다. 부채 통계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전세 보증금까지 반영하면 2022년 가계부채는 3천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이자율 급등으로 인해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집값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전세금이 하락하자 역전세난이 급증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 리스크까지 켜지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민은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불안한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
이게 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연유한다. 다음은 임대차 3법 입법 배경 및 국회 논의 과정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 책을 사서 3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3번 이상. 우리나라는 민법에 임대차 규정을 두면서도 주택이 임차인 보호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이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제6조의 묵시적 계약갱신 규정과 제7조에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주택임대차법에 전월세 상한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어 이들이 소위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다. 입법 배경과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1대 국회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라고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 같은 당 윤우도, 박주민, 백혜련,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자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다.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 청구권, 차임 등의 징역상한법 정화를 공통적으로 제안했다. 이 법은 통과되기 전에 제380회 법사위에서 논의되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주택사업 안정을 위한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소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전세 및 월세 시장 등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으나 점차 조정이 될 것이며 오히려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하였다. 이렇게 개정된 법안은 사적 자치 원칙을 억누르고 이게 자유시장 경제 최고의 원칙인데요. 억누르고 국가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임대인이 재산권과 임차인이 주거권 보장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려면 후속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마구잡이의 후속 입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도 후속 법안들을 크게 손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음은 임대차 3법 주요 내용입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시행되었고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2년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은 1년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장 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일반적이라면 총 4년, 즉 최초 2년, 갱신 요구권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원이 행사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이후에 추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총 6년 동안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최초 2년, 묵시적 갱신 2년, 갱신 청구권 2년을 포함하여 총 6년이 되는 것이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갱신 청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조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붙는다. 1년이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신고 의무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2년간 두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도 기간을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이 제도로 임대인의 추가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와 후폭풍. 부동산 정책이 실패와 후폭풍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부동산 정책 실패는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임대차 3법이 후폭풍으로 나타났다. 매물이 실종되고 전세가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통제 혹은 개입이
과도해지자 오히려 집값만 더 오르고 전셋값이 폭등했던 것이다. 내 집 없는 서민들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집평수를 줄이거나 도심에서 외곽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집은 의식과 함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다. 노태우 정부 때는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여 주거를 안정시킨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많은 부동산 규제로 오히려 집값만 더 올려놓았다. 이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했다. 집 문제로 이토록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던 정권은 아직 없었다. 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만든 정책이 임대차 3법인데 그 때문에 중저가 아파트마저 껑충 뛰었다.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 그러자 부동산을 가진 벼락부자와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벼락부자 대 벼락돼지로 국민들이 나뉘게 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 6차 59.2제곱미터죠. 7월째 3억 원의 전세가 이루어졌다. 해당 평이 지난 6월에 전세 가격은 2억인데 이게 한 달 새 1억이나 올랐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57주째 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1억 원 오르는 사례가 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상승률에 주목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2억 원에서 3억 원 50%가 뛰었다. 임대차 3법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들어서는 서울 아파트 전세의 하위 40%에 속하는 전세 가격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보다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3법 시행과 맞물려서 서울 공급 물량까지 두려야 하는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억 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가가 고가 전세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5월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한 7월 1 내지 5 분위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증감률을 살펴보면 상위 20%인 5분위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보다 하위 40% 구간에 해당하는 1, 2분위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집값이 폭등하자 벼락부동산 거지가 될까 두려워 무리한 대출로 소위 영끌 투자를 하였던 서민들과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최근에 급속히 오른 금리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당초 매수가보다 낮은 금액에 팔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입니다.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청년들의 부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기본법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로 정의된다. 청년 부채 증가의 안타까움은 그들이 잘못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이제 막 독립하려고 전세를 얻어야 하거나 신혼 살림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전세가 폭등이나 집값 폭등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파릇한 그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혼인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기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는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청년들이 본질적인 삶을 황폐화시키고 어둡게 만들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에 따른 청년 가구주 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년들이 주거 관련 부채 증가는 2017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문재인 때부터 속도가 빨라지더니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2021년 9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에서 점검한 금융안전화 상황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세와 더불어 청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보다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 청년들의 고통입니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도 청년 세대의 부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 20대 가구주의 부채 상황이 유난히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29세 이하의 가구주는 2020년 가계부채가 평균 3,479만 원으로 2012년 대비 2.7배나 증가했다. 30대 가구주도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 20세 이하 연령층 42.4% 매우 심각하고 연령별 가계 신용부채 대출 목적을 본 20대 가구주는 44.9%가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주목적이다. 다른 연령대 비해 주거 목적이 중심인 것이다. 자, 다음은 세금 폭탄에 우는 국민들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하자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주저앉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일구 사태로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위축되었다. 그래서 세수가 그치지 않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고열을 짜냈다. 국정 운영이 난맥상으로 중산층은 서서히 무너졌고 국가 부채는 400조 원이나 늘었다. 베네수엘라처럼 국가 기반이 무너져 비참한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다. 세입자들은 집값이 상승해서 울고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맞아 울고 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일반 서민들은 세금을 내지 못해 집을 팔 수밖에 없어서 울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 세율은 이전 정부의 0.5에서 2%에서 0.6에서 6%로 최고 3배나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참 문재인 개판입니다. 서울의 경우 집값 폭등으로 전체 아파트 재산세는 전년 대비 22%나 급상승했다. 양도세는 종전 일반 과세의 경우 6 내지 40이 붙던 것이 30%를 더 추가해서 최대 75시까지 추가했다. 이거 참 강탈입니다, 강탈. 이러한 주택을 팔 수도 없어 편법 증여가 늘어나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세금으로 내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 수도 없고 보유하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세금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은퇴자들은 세금을 낼 수 없어서 부득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세가가 뛰자 주거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권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고 부동산 세율을 멋대로 올려서 대부분 가정에서 거의 30%나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예, 재산세 고지서 받습니다.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재산세 비중은 2017년에 OECD 내에서 22등이었지만은 문재인 때 어떻게 됐냐? 13으로 올랐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비율을 높이고 다주택의 세부담을 늘린 때문입니다. 이는 재산의 분가부를 살펴봐도 드러나는 겁니다. 한국은 2017년에 재산세를 증가한 것에 보면 이게 2020년에는 34.7%나 늘어난 재산세를 거두어들인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자산세 부담만 큰 게 아니고 양도소득세 비중은 또 1등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스웨덴, 미국, 이스라엘보다도 우리가 더 높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폭탄으로 국정 실패에 세수 부족을 메웠기에 국민은 세금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일상이 무너졌다. 일상생활이. 국민들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견디다 못해 심지어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후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다음은 빨간불의 민간부채 증가율. 빨간불의 민간부채 증가율입니다. 집값 폭등 때문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한 가계신용 잔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1,867조 원. 여기에 전세 보증금을 합하고 하면은 가계부채는 3,000조 원. 한국 1인당 약 5,700만 원의 빚. 우리가 5,700만 원 1인당 빚이 있다는 겁니다. 집값 상승과 임대차 3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세금 급등하면서 전세금 포함한 가계부채는 5년간 31.7% 늘어나고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치 비율은 OECD 31개 중에 4위지만 전세 보증금 포함은 1등으로 올랐네. 1등으로. 참 빚많은 곳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까닭은 2020년, 21년 사이에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금이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은 무려 300조 원이나 증가했고 이 수치만 보더라도 급작스러운 전세가 상승이 부채 급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으로 이 그림도 이 책 꼭 사서 이 그림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으로 말미암아 가계부채가 급등하였다. 국민은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총가계부채 분석에 따르면 임대차 3법과 생계비 대출 증가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부채가 703조 늘어났고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 앞으로 이 많은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맞는 말입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삶을 흔들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고통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이자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연끌종들의 이자 부담 고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전세 임대인들의 불안도 보통이 아니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 해지도 쉽게 언제든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계약갱신 기간 중 계약 해지가 발생하면 세입자를 쉽게 구하지 못한 임대인은 목돈을 준비하기에 숨이 벅차다. 법적으로 3개월 안에 반드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문제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주거 관련법은 계속 유지된다. 부동산 가격은 2020년에 임대차 3법 이후 엄청나게 올라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발생한 개인 부채 증가는 국민 생활을 지속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국가 경쟁력마저 훼손하게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하반기에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동산 정책 실패는 국민을 오래도록 고통 속에 허덕이게 한다. 예. 박원숙 교수님 아주 참 잘 쓰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책 꼭 10권 이상씩 사서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고 온 가정이 전부 풀독서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 애국 가정이라면은 또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가정에 필수 소장 도서를 내서 최소한 3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의병은 이 낭독까지 하니까 벌써 3번째에 낭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애국 국민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